친구들에게 차마 털어놓지 못할 만큼 이 세상에 저만큼 기구한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일이 사람을 너무 믿고 정이 많은 저의 업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에게 갑자기 생긴 아들은 운명과도 같은 만남이라 생각하게 됐지요. 5살이 된 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전 딸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딸들과 아들은 너무나도 작고 왜소했어요.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것처럼 생겨서 아들에게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니 우리 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낯을 무척이나 가리더라고요. 어디 숨을 곳이 없나 두리번거리며 저를 경계하는 걸 보는 순간 괘씸하고 꼴도 보기 싫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안아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답니다. 이런 제가 참으로 바보 같다. 차라리 고아원 무료 봉사라도 나가라 하고 생각하시던 우리 부모님과 나의 친구들까지 그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돌릴 순 없었지만 전 제가 아들에게 진심을 다하고 노력하면 언젠간 제 주위 사람들도 제 아들로 인정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5살이 된 아들이 제 가슴으로 뚝 떨어져 내려온 순간 전 제일 먼저 저희 딸들을 설득했고 이미 사춘기가 찾아오는 딸들은 처음엔 아들을 괴롭히고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화가 치밀고 내가 왜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하나 싶은 순간이 문득문득 찾아왔지만 홀로 남은 아들이 불쌍해 결국 품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어디서 갑자기 툭 떨어지게 됐는지 무척이나 궁금하시지요.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려면 저의 답답한 고집부터 양해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우리 아들은 남편의 상간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사이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남편은 출장이 잦은 영업직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회사에 오피스 와이프를 두고 있었던 것이었죠. 상간녀는 사별을 하고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는데 혼자의 몸으로 아들을 맡아 키우려니 무척이나 심신이 지친 상태였던 것 같았어요. 그런 틈을 파고들어 상사였던 남편이 상간녀를 꼬여냈고 둘은 같이 출장길에 오르면서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상간녀는 어김없이 둘이 경주로 출장을 빙자한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회사에도 집안에도 출장이라 했기에 그저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지요. 묘하게 들떠있는 남편이 이상해 보이긴 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지방으로 출장을 나갔던 남편이었기에 저와 두 딸은 남편을 의심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경주로 차를 끌고 출발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저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고 지방에 있는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경주로 내려가던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차량에 들이받치게 되었고 남편의 차는 완전히 우그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 사진을 확인했을 때 저는 남편에게 숨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옆에 타 있던 직원과 불륜 관계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끼고 있었던 커플링과 커플 티셔츠 그리고 여자 휴대폰에서 나온 남편과의 메시지 등으로 불륜 사실을 입증하게 되었고 저는 완벽하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차량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남편은 차량이 우그러지면서 하체가 차량 사이에 끼이게 되어 하반신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반신불수가 되었지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오신 시부모님도 본인의 아들이 불륜을 저질렀던 사실을 믿지 못하고 저에게
그 어떠한 말도 전하지 못하셨어요. 그저 멍하니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제 눈치를 보실 뿐이었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 않니? 부하 직원이랑 충분히 개인적인 연락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머니, 그런 말씀은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남편이 그 여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다 보셨잖아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써져 있던 거 못 보셨어요? 아침마다 저한테 늘 짜증내면서 회사 출근하기 싫다고 난리를 치던 사람이 그 여자랑은 참으로도 다정했더라고요. 믿어지지 않을 만큼이요. 일 때문에 그런데 화를 나눴을지도 모르지 않니. 그래, 100번 양보해서 우리 아들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치자. 아, 이제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우리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애들을 봐서라도 이혼만큼은 하면 안 되지 않겠니? 어머님은 이 와중에도 본인 아들 병수발을 들어줄 여자를 찾고 계시는군요. 저는 저 인간이 죽든 말든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가족을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나라가 놀던 사람이 아주 꼴 좋게 당한 거지요. 어머님께서 직접 병수발을 드신다면 또 모를까. 더 이상 저도 제 인생 낭비해 가면서 저 인간 병수발 들고 싶은 마음 없네요. 우리 아들 이대로 죽는다고 해도 장례식장에 자식 하나 오지 않으면 슬퍼서 어떻게 하니. 이혼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 욕심이라고 해도 우리 집안에서 이혼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내가 우리 아들 요양원을 보낼 테니 요양병원에 보내놓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쪽팔린 줄 아셨으면 아들 단속을 단단히 해주셨어야죠. 이미 모든 일이 다 벌어진 뒤에 저에게 그러면 안 된다 이해하라 하시는 게 말이나 되나요? 어머님 말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절대로 병수발 들지 않게 해줄 테니 요양원 비용 걱정하지 말고 지내라. 장애수당 나오는 거 전부 손녀들 키우는데 보태줄 테니까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다오. 저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2번 다신 남편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한평생을 살아온 조강지처를 버리고 바람을 피우는 파렴치한 짓을 해요. 그것도 서로 자식까지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내가 한번 한 약속은 다 지키지 않겠니? 우리 아들이 저지른 과오를 내가 갚는다고 생각해 주렴. 저에게 이혼을 하지 않으면 제가 절대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손해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던 저에게 갑자기 뚝 떨어진 가장의 무게가 상당히 버거웠는데 생활에도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목사님인 시아버지, 모태신앙인 시어머니, 대외적으로 아픈 남편을 돌보는 신실한 며느리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겠지요. 아주 웃기게도 아들이 떡하니 불륜을 저질렀다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남들 눈을 상당히 신경 쓰면서 사셨거든요. 목사, 직업이 직업인지라 신도들에게 보여지는 너그러운 모습의 목사를 거셨기 때문에 남편의 사고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발판이 되기도 했던 것이지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막막했던 찰나에 시부모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주셨으니 나쁠 것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야 어차피 요양원에 가게 되면 더 이상 마주칠 일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결국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남편을 옮기게 되고 상간녀의 장례식 또한 가족이 인계받아야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상간녀의 장례식장에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제 남편과 정을 통한 사람의 장례식에 왜 가고 싶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번 사고로 인해서 남편이 반신불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상간녀에게 치가 떨려 국화 한 송이 제대로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상간녀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전부 알고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전 한번 두고 보자는 심산으로 장례식장을 향했고 그 장례식장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지요. 횡한 장례식장에는 화환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손님으로 보여지는 사람, 가족으로 보여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아무런 표정도 없이 여기가 어디인지 인지하지도 못한 어린 남자아이 하나만 상간녀의 영정사진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애기야, 넌 누구니?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고 혼자 여기 있어? 다른 어른들은 아무도 안 계시니? 아니면 너만 두고 어디를 가신 거야? 엄마가 사진으로만 남겨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어요. 엄마랑 둘이 살았어요. 다른 가족은 없어요. 아이는 6살이었지만 아주 똑 부러지게 자기의 할 말을 저에게 전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병원 관계자를 찾았고 장례식장에 예약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 또한 저에게 아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 주었어요. 아이만 계속 혼자 있었어요. 가끔 경찰이 와서 아이가 먹을 것을 전해주기도 했고 저희 직원들이 간간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예약한 것도 복지시설에서 와서 한 것 같던데 자세한 건 모르겠고 지금 저 장례식장 비용도 어디에 청구해야 할지 저희도 막막합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덜렁 남겨진 아이가 걱정이 되었고 적어도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복지시설 직원이라던가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죠. 하지만 밤이 어두워지고 장례식장의 소란스러움이 사그러들 때까지도 아무도 아이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상간녀는 가족도 하나 없는 고아였고 아이만 덜렁 남겨두고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에게 면목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다 요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아이는 고아원에 맡겨지게 된다고 경찰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똘망똘망하던 눈망울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네가 무슨 성모 마리아라도 되니?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 모두 가지고 있단다. 하지만 저 아이를 네가 맡아서 키울 거야. 뭐야. 그냥 기억에서 잊어버리도록 해. 지금 우리 두 손녀딸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차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저 아이를 맡아 키울 것도 아니면서 애먼 동정을 하지 말라고 그 아이에게는 더욱더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자꾸만 눈에 바려 장지까지 따라가게 되었고 상간녀 무덤에 흙을 덮는 걸 조용히 지켜보던 아이에게 결국 말을 걸게 되었어요. 너 이름이 뭐니? 너 지금 여기서 저 버스에 올라타면 아마 너처럼 부모 없는 아이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아이는 무덤을 향해 숨을 곳이 없나 두리번거리다가 결국에는 제 눈을 마주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지안이에요. 저도 어떤 아줌마가 찾아와서 제가 고아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될 거라고 전해주셨어요. 어렵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 하지만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면 지금
아줌마랑 함께 저 차에 올라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줌마랑 같이 살게 될 거야. 아이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아원에 가기 싫었던 것인지 뭔지 제 손을 꼭 붙잡았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잡아 올리는데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뭉클함이 느껴지고 이 아이를 내가 데려다 키우는 것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미친 짓이라는 생각이 절로 드시죠. 저도 만약에 지금 다시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때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은 날이었기에 그럴 용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아들의 손을 잡고 저희 집으로 왔을 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딸들까지도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저희 부모님께서는 요양원으로 가게 된 남편과 하루빨리 이혼을 하라고 왜 이혼을 하지 않느냐며 속상해하고 계시던 찰나였기에 더욱 심하게 말씀을 하셨지요. 제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아들에게까지 심한 말씀을 퍼부셨으니 우리 아들이 그 어린 나이에도 눈치밥을 먹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지요. 게다가 시부모님이 도와주시는 생활비로는 내 식구가 먹고 살기 빠듯했어요. 저는 결국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놓고 나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아들을 잘 데려온 것이 맞나 의문이 들기도 했지요. 유치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아들이 누나들에게 엄청나게 구박을 받으면서 지낸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도 집으로 찾아와 아들에게 핍박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참으로 속이 상했었습니다. 야, 이것 써. 네가 뭐 잘났다고 바람난 여자의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키우냐 이 말이야. 저런 놈들은 아주씨가 말라야 된다는 건 몰라서 하는 행동이야. 이럴 바에야 차라리 기부를 하고 가난한 나라에 있는 밥 못 먹는 애들을 돕는 게 낫다 이거야. 엄마, 애가 됐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저 아이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족도 없고 집도 어딘지 찾아가지도 못할 아이를. 그런 엄마는 왜 가정이 있는 남자랑 바람이 났어? 나는 너만 보면 속이 터져서 죽을 것 같다. 아니, 네가 무슨 성인군자라고 이런 짓을 하고 있냐고. 내 시부모는 이런 꼴을 보고도 좋구나, 잘했구나 한단 말이야. 이런 막대 먹은 집안이랑은 사돈을 맺는 게 아니었는데 내 딸들을 생각해서라도 저 애를 맡으면 안 되는 거지. 지금이야 고작 대여섯 살이라고 치지만 더 커서 내 딸들에게 해코지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 우리 아들 그렇게 키우지 않을 거예요. 다들 마음을 열고 이 아이를 볼 생각을 해야지. 연쇄제가 있는 나라도 아닌데 자기라고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겠어. 잘났다. 잘났어. 내가 답답해서 이제 못 오겠다. 저 놈의 자식 고아원에 갖다 놓을 때까지 내가 절대로 너네 집 안 찾아온다. 알겠어? 나중에 엄마 말 들을 걸. 그랬어요 하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 말 들어.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로 안 도와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친정 엄마는 답답하다며 가슴을 뻥뻥 때리면서 집을 나가셨고 할머니를 졸졸 쫓아다니던 우리 딸들은 아들 때문에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 뒤로 딸들이 어마어마하게 아들을 괴롭혔다는데 우리 아들은 그 어린 나이에도 본인 업보라 생각하며 꾹 참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딸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서야 집안에는 조용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딸들이 자라면서 아들에 대한 관심을 거두기도 했고 반듯하게 자란 아들을 보면서 본인들의 분노를 잠재운 덕분이었지요. 우리 아들은 예상과는 다르게
정말 번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제가 해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도 저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효자였거든요. 효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들 자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우리 아들은 그럭저럭 했던 저희 딸들과는 달리 공부도 엄청나게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무래도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이들을 셋이나 키우려다 보니 학원 같은 데도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고 문제집이나 몇 권 사주는 게 전부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전과라는 두꺼운 교과서 요약집이나 사주면 그 안에서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전부였던 시절이었거든요. 항상 전교 1등을 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딱 그런 아이였어요. 누나들이 풀다 만 문제집들을 주워다 풀고 뭐 하나 사달라는 말을 못해서 학교 담임 선생님 주위를 기웃거리며 문제집을 받아다 푸는 아이였지요. 제 눈앞에서 풀다 버린 문제집을 지우개로 박박 지워서 공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제서야 아들에게 문제집들을 한아름 사주곤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니 제가 데려다 키우긴 했지만 정말 관심 한번 제대로 주지 못했던 것이지요. 딸들이 전문대에 입학을 해서 전공을 살려 자격증을 따는 동안 우리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고 첫 성적표를 가지고 왔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반에서 1등을 한 것도 모자라서 전교에서 3등을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아들에게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아들은 무척이나 쑥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머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나 봐요. 다음 시험에는 이렇게 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겸손을 떨던 아들은 그 이후에 치러진 시험에서도 내리 100점을 받아오는 기염을 토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전교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대입 시험에서도 쾌거를 이루게 되었고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명문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하려고 했으나 대학에 알아주는 교수님께서 우리 아들을 붙잡아 두었어요. 금머리를 그냥 썩히면 안 된다고 하며 공부를 계속하여 박사가 되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저에게까지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이제는 더 이상 돈 들어갈 것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 갈 길을 가라고 하니까 아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연구실이라는 곳에서 하루 종일 교수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연구를 한답시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지만 저는 아들을 응원해 주었어요. 아들은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고 학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졸업하는 날 학사모를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 모자와 함께 우렁찬 함성을 외치는데 제 속이 다 뭉클하고 시원섭섭하더라고요. 비록 상간녀의 아들을 데려다 키운 이상한 인연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니 하늘에 있는 상간녀에게 소리 한번 질러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키웠다. 너는 비록 내 남편이랑 정분이 난 사이였지만 내가 모든 걸 포용했다. 부럽지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정신승리를 하면서 키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되었을 때는 정말 세상에 다 가진 기분이 들었어요. 교수에 임용하는 날 딸들과 제가 찾아가서 꽃다발을 주었을 때 우리 아들은 저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이런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거둬주신 덕분입니다. 누나들도
제가 얼마나 눈엣 가시였겠어요. 근데 저를 결국 품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니? 좋은 학원에 보내준 것도 아니고 널 위해 돈을 펑펑 쓸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다 너 스스로 해낸 거지. 나는 네가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내가 한 일이 남들에겐 이상한 일일지 몰라도 너를 보면 참 잘했다 싶어.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엄마 아들 하면서 잘 지내보자. 우리 아들의 앞길을 축하하고 축복해. 아들의 진심이 그 어떤 황금보다 값지게 느껴지고 과분하게 느껴졌어요. 저의 지난 날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았고 무척이나 뿌듯한 마음이 가득했지요. 딸 둘을 모두 시집 보낸 뒤라 아들만 장가를 보내면 제 노후는 충분히 혼자 즐길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들에 대한 걱정 말고는 다른 건 없었어요. 번듯한 집안에 장가를 보내서 아들, 딸 낳고 잘 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떠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딸들과 나이 차이가 10살 가까이 나다 보니 제 나이도 60을 넘겼기에 아들이 하루빨리 손주를 안겨주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어요. 내내 공부만 하던 아들이 여자를 사귀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요. 아우, 쟤는 사내 놈이 여자만 보면 바짝 얼어가지고 전해져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게 생겼는데 엄마도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교수 됐으면 됐지. 평생 학문이랑 결혼한 셈 치고 살면 되지 뭐. 내가 아는 동생을 소개시켜 준다고 했는데도 싫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하더라. 별 수 있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 엄마도 그 정도면 노력한 거지 뭐.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에도 보내고 아들 놈이 45살을 넘겼을 때 제 나이는 80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포기하고 그저 노후의 자식들이랑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아야겠다 싶었던 순간 아들이 저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1년을 넘게 교제를 해온 여자가 있는데 제 눈에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주 참하고 귀한 여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연애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놀라고 혼기가 지난 나이였기에 하루빨리 결혼을 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지요. 네가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다니 내가 지금 눈을 감아도 아주 여한이 없겠구나. 그래서 그 여자는 언제쯤 소개시켜 줄 예정이니? 아이고, 소개할 것도 없다. 일단 그 여자네 집에 가서 결혼 허락부터 받아서 오너라. 내가 네 결혼에 딴지를 걸 이유가 없지 않겠어. 결혼하기 전에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랑 나이 차이도 조금 있고 아직 철이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저한테는 최고의 여자예요. 모아둔 돈이 많진 않지만 저도 이제 장가를 가야 어머니 마음에 짐을 덜어드릴 것 같아서요. 40년을 키운 자식이라 이제는 남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아들이지만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우리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비명 행사한 그 여자도 떠오르고 그 여자의 장례식장에서 멍하니 영정사진만 바라보던 아들도 떠오르고요. 몇 년 전에 남편이 결국 세상을 떠났을 때도 눈물을 흘려야 할지 좌불안석한 모습으로 제 눈치를 보던 다 큰 아들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이 만나는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잡아왔고 저는 아침부터 꽃단장을 하고 며느리가 될 아이를 만나러 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들이 한껏 꾸민 저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제 평생의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었어요.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야지 싶다가도 그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항상 저를 친자식과 다름없이 키워주신 어머니도 여기 버텼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결혼해서 손주들 안겨드리며 어머니 마음에 남아있는 응어리들 모두 풀어낼 수 있도록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주름이 자글자글한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아침부터 감정적인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며느리가 될 아이를 만나러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들보다 한참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사위들을 만나던 자리와는 달리 어색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고 제가 먼저 운을 띄우니 살짝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는데 영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아들이랑은 어디서 만났는지 너무 궁금하네. 우리 아들이 무뚝뚝해서 재미도 없지. 저는 32살이에요. 오빠랑은 어쩌다 보니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되었고 무뚝뚝하긴 하지만 재미없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데 처음 뵙는 자리에서 말부터 놓으시니 제가 아무리 오빠랑 결혼할 사이라고는 하지만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저를 쏘아보길래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위와 며느리는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아들이 며느리의 손을 잡더니 나무라는 얼굴을 하더군요. 며느리는 그런 아들에게 입을 쭉 내밀고는 나 삐졌소 하는 티를 내는데 아들이 저에게 미리 왜 철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대화 없이 밥을 먹다가 결혼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자 며느리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오빠와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를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원래 집은 남자가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몇 평짜리 집을 해주실 거예요? 집을 해달라고? 아유, 내가 모아둔 재산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 집은 아들이 대출받아서 구해야 할 것 같은데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요? 신혼부부가 대출받아서 생활하기엔 너무 부담이 큰 것 같은데 일부라도 도와주셔야죠. 누나들이 두 분이나 있다고 들었는데 신우들이 결혼할 때도 이렇게 한 푼 지원 안 해주셨나요? 오빠가 친자식이 아니라서 일부러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말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하나? 내가 가슴으로 품은 자식이지만 진짜 식보다 더 친자식으로 키웠네. 나이가 이만큼 찼으면 스스로 결혼 준비를 할 생각을 해야지. 해야 아직도 부모에게서 자립을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요즘 시대에 부모에게서 빠르게 독립하고 자립하는 자식들이 몇이나 됐겠어요. 오빠도 아직 어머님이랑 살고 있잖아요. 아가씨네 집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는가? 내가 내 딸들에게라도 돈을 빌려서 그럼 그 정도는 마련을 해주겠네. 그러니 며느리가 기가 차다는 듯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을 구하는데 저희 집에서 뭘 보태요? 원래 남자가 해주는 집에 10분의 1만 준비를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0억짜리 집을 해주시면 1억 혼수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는데 신우들 시집 보내실 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 딸들은 각자 자기가 번 돈으로 시집을 갔네. 다들 그 정도 능력은 된 상태에서 결혼을 했으니까. 아니, 나는 이 결혼 반대할 생각 없어. 하지만 아가씨가 이렇게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티를 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 친자식과 저희 오빠를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면 됐어요. 저는 우리 오빠가 혹여나 무시라도 받으면서 생활했을까봐 걱정이 많았거든요. 내가 도대체 어떤 말로 우리 아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뜻을 비쳤다고 계속 그 말을 하는 게야? 혹시 째려 있는 건 아니시죠? 오빠가 하도 눈치를 못 펴고 사는 것 같길래 그냥 던져본 말이었어요. 아니면 아닌 거지 왜 화를 내세요?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시다. 아니면 그냥 아닌 거죠. 혹시 제 말에 기분 나쁘셨어요? 아이고, 그럼 죄송해요. 그러면서
꼬리를 살짝 내리는 며느리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 자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들에게 차마 그 여자가 별로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반대를 하면 아들은 제 말을 들을지 몰라도 2번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았기에 제가 한 수 접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평생 혼자 사는 꼴을 보느니 그저 제 속이 조금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더라도 제가 좋다는 여자랑 함께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제가 앞으로 살면 몇 년이나 더 살겠습니까? 평생의 반려를 만나서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가 불편하지는 않으셨나요?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닌데 오늘 이상하게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지 예민하게 굴었네요. 평소에도 너한테 저런 식으로 행동하거나 꼬투리를 잡는 건 아니지? 나한테 저러는 거야. 안 보고 살면 그만이라지만 우리 아들이랑은 평생을 함께 해야 할 사람인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원래 저런 성격인 사람은 아니에요. 내조도 잘해주고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는 여자거든요. 제가 아무리 여자 보는 눈이 없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구별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 이후에 가진 상견례 자리에서도 아나무인처럼 구는 며느리와 사돈댁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지만 80이 넘은 나이에 며느리를 보는 것이니 해탈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딸들이 함께 자리를 했다가 혀를 내둘렀지만 아들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이렇다 저렇다 할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아들에게 잔소리를 살짝 하는 것을 보았지만 아들이 제 누나들에게 며느리 편을 들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는 저도 마음을 접었지요. 사돈댁에서는 한 푼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저 또한 지원해 줄 돈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사돈댁의 표정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저 또한 뻔뻔하게 나왔지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나니 이상하게도 집이 커다랗게 느껴지더라고요. 원래 연구가 바쁘다고 대학 시절부터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교수가 된 이후에는 학생들을 지도하느라 늘 바빠서 집에 잘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장가를 갔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그런 건지 자식들을 전부 출가시키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적적함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평생의 소원이었던 아들 결혼까지 전부 치르고 나니 저도 이제는 마음이 가벼워져서 제 마지막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 딸들은 지 자식들 키우느라 바쁘고 아들은 지도교수로 바쁘고 하여 저는 더욱 심심해졌지요.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싶긴 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며느리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딸들은 저에게 왜 그러냐면서 잔소리하려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자고 부르는 건데 부담을 가지지 말라고 했지요. 저는 딸들의 말에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는데 며느리가 생각보다 살갑게 저에게 대꾸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와 만날 약속을 잡았고 한 식당에서 만나 밥을 먹고 자리를 옮겨서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어서 그런지 젊은 아이들이 가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게 영 어색하긴 했지만 며느리는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며느리에게 말려드는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전화도 잘하지 않는 시어머니가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머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자주 하시는 건 아니지만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런데 어머님, 남편이 말하기를 친자식이 아니라고만 하던데 어떻게 키우게 된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이제 결혼도 했는데 남편이 꽁꽁 숨겨서 궁금했거든요. 혹시 고아원에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뭐 배다른 남매 이런 거예요? 내 아들이 말하지 않으면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고 자꾸 캐묻고 그래. 부부 사이에 알아서는 곤란한 것들도 있는 법이야. 내 아들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나도 말해줄 이유가 없구나. 내가 평생을 키워온 자식이니 내 자식과 다를 거 없다. 그러면 어머님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으신 거예요?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 병원 다니실 일만 남으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저희 부부에게 기대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어머님 모시고 살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친모도 아닌데 너무 서운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기분도 나쁘고 도저히 기가 차서 같이 차를 마시는 게 어렵겠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열불이 터져서 딸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런 싸가지 없는 게 어디서 굴러 들어온 거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도 딸들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지만 아들 부부가 잘 사는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넌지시 아들에게 며느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더라. 너희 사이에는 잡음 없냐고 조심스레 물어보니 아들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별 이야기는 아닌데 무척이나 궁금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이야기라 굳이 꺼내지 않았어요. 다음에 저에게 또 물어보거나 어머니께 무례하게 굴면 제대로 알려줄게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나야 뭐 나이 들어서 온몸이 아프니 어디가 더 아픈지도 모르겠다. 너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으면 됐어. 이만 끊자. 아들 부부가 잘 살고 있다고 하니 저도 더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디 사람 일이 그리 마음처럼 되겠습니까? 제가 글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약 먹는 것도 시원치 않아지더라고요. 혹시나 큰 병일까 싶어서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지요. 병원에서는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저에게 간염이 있다고 말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간경화로 번지게 되면 큰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약물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병이 깊어지면 간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며 꾸준히 병원에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나서 자식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아들은 저에게 바로 합가해서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이 깊어지기 전에 자식들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와이프가 전업주부로 살고 있기도 하고 저희는 아직 자식도 없잖아요. 누나들은 자식들 돌보느라 바쁜데 어머니 집 정리하고 저희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싶어요. 처음에는 합가 따위 죽어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제 병이 깊어지면 큰일이라는 소리를 듣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무섭긴 하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살아도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아들에게 합가를 하겠다고 말을 전하니 아들은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거기다가 저희 딸들도 병원비 보태주겠노라 약속을 했으니 적어도 며느리에게 짐이 되지는 않겠다 싶었지요. 하지만 며느리의 생각은 저와 너무나도 무척이나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짐을 정리하고 간단하게 추려서 아들의 집에 찾아가니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더군요. 혹시나 집에 없는 건가 싶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거니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전화를 거는 것이 무척이나 미안했지만 며느리가 까먹고 밖에 나갔을 수도 있으니 어쩔 수 없었지요. 제 말에 전해 들은 아들이 놀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아들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곧이어 아들이 차분한 목소리로 일이 끝나서
집에 가고 있다면서 금방 도착할 테니 먼저 들어가 있으라며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니 아주 놀라운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현관문 앞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던 것이었죠. 어머님 정말 양심도 없으시네요. 분명히 합가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노후 준비도 적당히 되어 있으신 거 아니었냐고요. 도대체 왜 이제 와서 같이 살겠다고 하시는 건지 너무 고약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제가 왜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해요?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몇 년이라도 아들이랑 함께 건강하게 살다가 죽고 싶은 마음이라 합가에 찬성했다. 우리 딸들도 나한테 병원비 보태주겠다고 했고 너네 부부에게 누가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좋다고 했다. 너는 애가 집에 있으면서도 몇 시간 동안 없는 척 전화도 안 받고 나를 왜 밖에 세워두니? 아, 진짜 몰라서 물어요? 이러니까 며느리한테 천대를 받는 거지. 내가 왜 늙은 노모를 모시고 살아야 하냐고.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건데. 처음에 합가 같은 거 약속한 적도 없다니까. 나가라고.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이게 웬 비야. 내 아들 어딘데 내 아들 집이지. 내가 막말로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켰니? 잔소리를 했니?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니? 당신 막말로 우리 남편 친모도 아니라면서. 내가 이야기 듣고 얼마나 기함을 토했는지 알아? 상간녀 애를 키울 생각을 한 것도 참 대단해. 친모도 아니면서 상간녀 애를 데려다가 키우면 남들이 대단하다고 박수라도 쳐줄 줄 알았나 봐. 나는 아니거든. 뭐가 어째고 어째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놓고도 감히 내 아들에게 상간녀 아들을 운운하면서 마음에 빚을 져. 내가 뭐 틀린 말했어. 성녀라도 되신 줄 알았네. 그러면 뭐 불륜을 저지른 남녀에게 면죄부라도 쥐어주는 것 같았나 봐. 불결하게 불륜을 저지르고 그 아들을 품은 사람이 그렇게 가식적으로 사니까 저랑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식이라고 말을 하다니. 그동안 아주 감쪽같이 우리 아들을 속이면서 지냈구나. 우리 아들이 참한 아가씨라고 나를 몇 번을 달랬는데 참한 게 아니라 착한 척하면서 우리 아들 등골을 뽑아 먹으려던 여우 같은 계집애였어. 이거 뭐라고요? 제가 누구 등골을 뽑는단 말인지 어머님이 우리 남편 등에 빨대 꽂아놓고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똑 부러지던 사람이었다던데 미리 싹수가 시커먼 거 확인하고 거짓인 거 아니에요? 어머, 소름이다 진짜. 그 어린애를 보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기운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 놈인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표독스럽게 쳐다보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불쌍한 척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시누이 2명으로는 노후 준비 안 될 것 같으니까 허구하루 잡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을 어떻게든 구슬려서 평생 등에 업혀 살아보려고 그러신 거 아니냐고요. 말이 뱉으면 담줄 알아.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런 소리를 해. 그러니까요. 그렇게 곱게 키운 자식한테서 이제 그만 떨어지시라고요. 시누이들도 둘이나 있는데 왜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들이 나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해서 짐 싸들고 왔더니 이런 면박을 당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저는요, 가식 같은 거 떨 줄 몰라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나는 어머님 같은 사람이랑 같은 집에서 같은 밥 먹기 싫다고요. 가식적으로 사는 사람이랑 있으면 소름이 다 돋는다니까요. 여기 봐봐요. 제 팔에 소름 돋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저에게 팔을 들이미는데 정말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이 모시고 살고 싶다고 진심으로 말을 했기에 며느리와도 이미 대화가 다 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 같았던 거지요. 며느리가 이렇게나 저랑 살기 싫어하는데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집에 발을 들여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간염이었기에 앞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며느리랑 살다 보면 그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겠더라고요. 시어머니 노릇 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서 그만 빠져달라고요. 합가 같은 거 하기 싫으니까 당장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가라니까. 자식들 등에 빨대 꽂아서 어떻게든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말고 좀. 나는 단 한 번도 우리 아들 등에 빨대 꽂으면서 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어떻게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부모가 되고 싶겠니?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너희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 어머머, 잘 생각했어요. 내가 남편에게는 잘 설명할 테니까. 우리 남편이랑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고 오늘 일은 잊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들 이혼시키면 누구 손해겠어요? 저는 아직 젊고 어리니까 다른 남자 만나서 시집 가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당신 아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 눈치 보면서 잘 하시라고. 며느리가 저에게 막말을 뱉어내는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예상하지도 못한 시커먼 형체가 불쑥 나타나더니 며느리의 뺨을 확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고 짝소리와 함께 고개가 돌아간 며느리도 뺨을 부여잡고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그 시커먼 형체는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분명 그 이야기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상처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늘 이래 왔어? 우리 어머니가 도대체 너한테 뭘 그렇게 큰 실수를 했다고 사사건건 불만만 가득하게 굴어. 아니, 여보, 지금 학교에 있을 시간 아니야. 여긴 어떻게 왔어? 어머니, 그 사이에 지금 남편에게 연락해서 고자질을 하신 거예요? 어디 생사람을 잡고 있어.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등에 빨대를 꽂아 호구가 어쩌고 어째. 그게 며느리 입에서 시어머니에게 할 소리야? 당신은 뺨 한 대로도 부족해 알아?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 나이 어린 여자 만나서 하고 웃으면서 살고 싶으면 이 정도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뺨을 때려.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손을 올려도 되는 거야? 그러길래 그런 소리를 왜 입 밖으로 꺼내는 거야? 내가 밖에서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려서 어쩔 수 없이 들었다. 우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감히 상간녀를 운운한다면서 우리 어머니 가슴에 상처를 줘. 그러면 내가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시어머니랑 합가하게 생겼는데 그걸 다 참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야?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늙은이 병수발이나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냐고. 뺨이 옥신거려 죽겠네. 내가 이거 고발할 거야. 고발해. 징계나 잠시 먹고 주문이나 잠시 돌겠지. 내가 이럴 줄 알고 몇 개월 동안 혼인신고를 미루자고 이야기를 한 거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 못된 마음을 먹고 있는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도 하지 않았어. 나에게 결혼하면 우리 가족에게 평생 잘하겠다고 할 땐 언제고. 그래, 고발해. 나도 너 고발할 테니까.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본 저는 너무나도 놀랐지요. 생전 화 한 번 내본 적 없었던 우리 아들이 저를 위해 그 좋아하던 여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을 올리는데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처가에 빌려준 돈 4천만 원 당장 갚아. 그 돈 안 주면 민사소송이든 뭐든 전부 걸고 넘어질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내가 못할 것 같지. 차용증까지 있는 마당에 왜 못하겠어.
우리 어머니께 했던 말 모두 사과해. 사람이 치사하게 갑자기 돈 가지고 이런 게 어딨어. 결혼할 때 당신이 먼저 해주겠다고 했던 돈 아니야. 내가 언제 먼저 해주겠다고 했어. 돈 안 빌려주면 결혼 못 한다면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게 누군데. 그래, 내가 통화 녹음까지 다 해뒀거든. 이거 전부 증거로 쓸 수 있는 거 알지? 어머, 당신 정말 소름이다. 어떻게 그런 걸 증거로 하나하나 남길 수가 있어. 당신 날 사랑하긴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논점을 흐릴 생각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소송을 걸어서라도 그 돈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우리 집에 갑자기 그런 큰 돈이 어딨어. 아, 그래, 그래. 내가 어머님께 사과할게. 합가할게. 그러니까 우리 친정집은 그냥 냅두라고. 며느리가 저를 휙 돌아보더니 아주 보기만 한 소리로 저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사돈댁에 돈을 빌려줬다는 것도 기가 막혔지만 그 돈을 갚으라고 했다고 저에게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며느리는 더욱이 이해가 가지 않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고 며느리는 점점 씩씩거리면서 잘못했다고요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굴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발을 동동 구르던 며느리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어야지만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그럼 제가 무릎 꿇겠어요.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데 왜 사람 말을 무시하냐고요. 저는 그럼 며느리의 말을 계속해서 무시했고 아들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한숨을 내쉬고 큰 결심을 한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버티자 아들은 안방으로 성큼성큼 뛰어가더니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나와서는 며느리에게 짐을 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께서 결혼을 반대했더라면 난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몇 시간 동안 늙은 우리 어머니를 밖에 세워둔 것도 화가 나는데 감히 그런 소리를 내뱉어. 당신이랑은 서류 정리할 것도 없지만 이혼이야. 당장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아들이 정말 정이 다 떨어졌다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니 그제서야 며느리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나 보더라고요.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더니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갑자기 횡설수설 사과의 말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태까지 했던 말 사실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누가 믿겠어요? 상간녀의 아들을 데려다 키웠던 사실 말이에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어머님 한번 떠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절대로 안 그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우리 아들이 누구 뱃속에서 나왔는지 앞으로도 중요한 일이 아니다. 단지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고 우리 아들까지도 싸잡아서 욕한 사실을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뿐이지. 어머님, 원래 애들도 다 싸우면서 친해진다고 하잖아요. 저희 고부간의 갈등이나 관계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남편이랑 이혼하면 안 돼요. 우리 남편 그러면 이혼남 되는 건데 사회적 체면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 그런 추문이 붙으면 안 되잖아요. 당신 정말로 반성이라는 걸 하는 거야? 상황을 모면하려고 없는 말 지어서 하지 마. 나는 당신에게 너무나도 실망했고 치가 떨려. 내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이랑 합가를 안 하게 될 줄 알았지. 내 친구들이 그러는데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자유도 끝이고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을 거랬다고. 나한테 혹같이 반들에 구박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 어떻게 살아. 내가 당신은 우리 엄마를 그렇게 봐. 하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아니 우리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하실 분이냐고. 그냥 조용히 본인이 집안일을 해주셨으면 몰라도 같이 살아본 적도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도 처음이야. 이 나이에 시집 와서 나도 처음 해보는 거라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이혼하면 저 어떻게 살아요? 제가 어머님을 오해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도 몰랐잖아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제가 구박대기가 될 것 같아서 일부러 같이 살기 싫어서 그런 말 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애처럼 울면서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고, 그런 며느리를 보는데 제 마음 한 구석이 참 찝찝하니 이상하더라고요. 며느리의 말처럼 한번 살아본 적도 없고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많은 사이인데 주변에도 시댁이랑 합가를 한다고 하니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렸겠지요. 시집살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십자가 붙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나이가 어린 며느리가 덜컥 겁을 먹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묘한 표정을 짓고 있자 아들은 안방에서 짐을 던지면서 며느리에게 처가에 가 있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전 그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처럼 한번 살아본 적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맞춰 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거기다가 아들이 얼마나 며느리를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기분이 나쁘다고 아들 내외를 이혼시킬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됐다. 며느리가 어떤 마음인지 어느 정도 이해도 간다. 겁이 나긴 했겠지. 같이 살아본 적 없는 어르신을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말이다. 주변에도 하도 시댁이랑 합가하면 지옥문이 열린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겁이 났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앞서 뱉었던 말들 전부 진심 아니었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남편을 데려다 키웠다고 했을 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에서 독한 거라고 가식일 거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다고요. 그럼 솔직하게 말을 하면 되지. 아, 왜 그렇게 모진 말을 뱉은 거니? 결과적으로 온 가족이 상처만 입게 되었잖아. 합가를 하게 되더라도 꼭 어머님이 기를 눌러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다고 조언을 들었어요.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시댁이랑 합가할 때는 제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주체 없이 남말만 들어서 일을 그르쳤어요. 우리가 나이로는 산 시간이 많긴 하지만 앞으로 서로 조율하면서 충분히 어우러져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단다. 내가 내 아들을 품은 것처럼 며느리도 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합가를 하겠다고 한 거였어. 네,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죄송해요. 저 정말 이혼해서 혼자 살아갈 자신 없어요. 그때부터 며느리가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더욱이 아이 같아 보여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들의 얼굴도 참으로 피곤해 보이고 대화를 이쯤에서 끝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괘씸해서 당장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키고 싶지만 그게 내가 할 짓이 아니라는 걸 잘 아네. 우리 아들이랑 좋아서 결혼까지 한 걸 테니까 내가 한번 용서를 해줄 테니 앞으로는 나에게 퉁명스럽게 굴지 말고 고부간에 갈등 없이 한번 잘 지내봤으면 한다. 그 말에 며느리는 복잡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당장 처가에 얽힌 돈 문제며 뭐며 직장도 없는 며느리 처지가 뼈저리게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머리를 숙이며 진심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는 앞으로 저에게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각서까지 쓰고 싶었지만 어차피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아들이 알아서 처리해 줄 거라 믿었기에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전 그 뒤로 제 집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합가하게 됐고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며느리랑 깊은 대화는 안 하지만 무난하게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제 눈치를 보면서 지내는데 지금 이 정도 거리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끔 딸들이 찾아와 며느리를 구박할 때도 있고 아들이 먼저 며느리에게 눈치를 줄 때도 있어서
나름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처가에서는 돈 문제 때문인지 며느리 편을 들지 않더라고요. 안쓰러운 마음까지 들어서 요즘은 좀 더 잘해줘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상간녀, 아들도 품은 마당에 저에게 조금 뻗은 며느리 품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앞으로 제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아주 긴 마라톤을 지나온 느낌이에요. 마지막까지 모두를 품고 사랑만 하다 떠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아, 제 긴 이야기가 조금 답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든이 넘은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더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